형, 아빠 정말 못 깨어나시는 거 아니야?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그거 엄마 명의로 들어간 거라며. 근데 결국 나중엔 우리가 나눠야지. 안 그래? 장례식은 크게 치르자. 체면도 있고 조의금도 꽤 들어올 거야. 우리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대출 이자만 나가고 보험금하고 조의금 받으면 좀 풀릴까? 형, 나 이번에 푸드트럭 시작했잖아. 투자금 좀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걸로 싸우지 말고 반반 나누자니까. 그럼 지금은 뭘 해야 하지? 살아있을 때나 돌아가시고 나서나? 우린 준비해야 돼. 현실이잖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되면 그걸로 사업 쪽에도 좀 돌려야 하는데 지금 투자자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잖아요. 장례는 크게 치르자고. 체면도 살리고 조의금도 그만큼 나와. 그게 우리한텐 오히려 기회예요. 경아 씨는 자식들의 대화를 몰래 들으면서 충격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얘들이 병원에서 왜 소리를 질러? 집! 우리 집! 민수네 집도 그렇다며! 지금 등기 다 넘어갔다고 연락 왔어! 엄마가 도장 찍은 거 맞지? 그래, 내가 팔았어. 그건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잖아. 뭐? 미쳤어! 그걸 왜 지금 팔아? 내 아버지 치료비에 보태려고. 그리고 나랑 너희 아버지 조용히 살려고. 엄마! 우린 이제 어디 살아? 우린 대출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집 없으면 월급 압류 들어온다고! 내가 한 주식, 내가 말렸지. 엄마, 형은 그렇다 쳐도 나도 지금 사업 중이야. 이번에만 잘 되면 수익 나서 갚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팔아?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 너 그 사업 이번이 세 번째야? 처음엔 카페, 그 다음엔 배달, 이젠 푸드트럭이라며. 사업은 희망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집까지 다 팔아버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저희는 살 곳이 없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집이 팔리면 애들 학교도 바꿔야 하고 살 데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여기 와서 따지겠다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너희 애들 학교까지 걱정해줘야 하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 산소호흡기 달리고 의식 잃고 누워있는 동안 복도에서 보험금, 조의금 얘기했어. 장례는 크게 치르자고. 그게 우리 가족이었니? 그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이 그랬던 거지. 그래, 말이 그랬겠지. 자식들과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68세 김경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뒤 자식들의 모습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딛고 남편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용기와 변화의 순간들도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짜 효도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 일상은 여유로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낼 땐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할머니 밥 최고야 라고 외칠 땐 그 한마디에 피로가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몸도 성하고 아픈 곳도 없어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남편의 공무원 연금에 저의 국민연금,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우리 둘이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했어요. 늘 반복되던 가족 모임에서 손주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남편의 모습은 기쁨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얼굴을 옆에서 바라보면 참 잘 살았구나 싶었어요. 이만하면 인생 성공한 거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식사량이 줄어들고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도 좀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처음 속이 안 좋다고 말한 건 겨울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손주들이 놀러 온 날이었고 저녁상에 삼겹살이 올라갔어요. 고기 앞에서 늘 젓가락이 바쁘던 사람이 그날따라 2점 겨우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속이 좀 더부룩하네. 하며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인가 싶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추울 땐 위장이 예민해지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을 조금 떠먹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아침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던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뒤 밥 먹다가 다시 손을 멈추더니 속이 답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소화제 먹으면 나아져.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소화제를 챙겨주었습니다. 약봉지가 식탁 위에 놓인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식사는 줄어들었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가요. 내가 너무 불안해. 그렇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이요.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느낀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뭔가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던 거죠. 그게 더 안쓰러웠습니다. 한 달 가까이 병원에 가자고 설득을 했고 결국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안 가면 내가 혼자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제야 남편이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 조용한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에 종양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검사 결과도 안 좋고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눈만 마주쳤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넨 진료 소견서를 들고 우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병실 기계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속으로는 큰 병이 아니길 계속 기도했어요. 서울의 대학병원. 처음으로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길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실 문 앞에 앉아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제가 봤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라도 안 무서워해야지. 내가 더 겁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렸어요. 늘 묵묵히 든든했던 사람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고 며칠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조직 검사 결과 위암 말기로 보입니다. 그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고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좋아서 항암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 1년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어지러웠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더 빨리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울컥하고 말았어요.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지금은 남편이 더 힘들 테니 꾹 참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내내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운전대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사라진 그 시간. 그 침묵이 너무 길고 서글펐어요. 그날따라 도로 위 신호등 불빛조차 흐리게 보였습니다. 우리 이겨내봐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아직은 가고 싶은 곳도 많아. 남편의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광주를 떠났습니다. 서울 병원으로 가기 위한 입원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미리 예약도 해놓았고 병원 입원 수속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갈아입을 옷, 속옷, 슬리퍼, 물병, 환자복 위에 걸칠 가디건 하나, 지퍼백에 작은 약통, 기도문이 적힌 책갈피까지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가 챙기는 짐을 바라보다 슬며시 뒤로 와서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그 손길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광주역으로 가는 택시 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들이 언젠가 함께 걸었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기차에 타자 남편은 곧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더 도드라지고 체온이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는 예약해둔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러나 접수 창구에서 안내받은 말은 입원이 이틀 뒤로 밀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환자 수가 많아 일반 병실이 아직 비질 않았습니다. 접수 간호사가 덤덤히 말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따질 기운도 없었어요. 어디라도 머물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큰아들 영수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퇴근이 늦고 집에는 며느리와 손자 둘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엔 무던하고 참한 사람이었어요. 손자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선 밥도 척척 차리고 웃으며 대화도 잘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웃음이 눈과 입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마주치면 금세 시선을 피했고 말끝도 자꾸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셨죠? 좀 그렇네. 병원은 언제 입원하세요? 곧 연락 온다더라. 아, 그러시구나. 며칠 정도 여기 계실 예정이세요? 표현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명확했어요. 며칠 있다 나가실 거죠? 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느낀 듯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딴 데서 지내자고. 처음엔 뜬금없는 소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벌써 불편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병원 근처 모텔을 알아봤습니다. 대형 모텔이지만 장기 투숙자를 받는 방이 몇 군데 있었어요. 좁고 창문도 작았지만 청소는 깔끔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한 달 장기로 계약하고 짐을 옮겼어요.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하나. TV는 작고 벽에 붙어 있었고 창문 너머엔 도로만 보였지만 적어도 우리 둘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남편은 6인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옆 침대엔 이미 3명의 환자가 있었고 커튼으로 칸막이 되어 있긴 했지만 소리와 냄새, 신음은 막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수액을 맞으며 컨디션을 점검했고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팔이 조금 얼얼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 끝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띵해. 속도 안 좋아. 남편이 고개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점심즈음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먹은 죽이 그대로 올라오고 입안에선 쓴맛이 올라온다며 물을 토하듯 뱉었어요. 하루에 4~5번씩 토사물이 흘러나왔고 저는 장갑을 끼고 수건으로 닦아내며 참았어요. 눈물이 자꾸 났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입 안전막이 헐기 시작한 건 치료 시작한 지 사흘째부터였습니다. 물이 닿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서 빨대로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죽도 힘들게 넘겼고 한 숟가락 먹이는데 10분 넘게 걸렸습니다. 밤에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환자복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 남편은 숨소리조차 가쁘게 쉬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연달아 3번이나 갈아야 했습니다. 식은 땀이 몸에서 줄줄 흘러내렸고 그걸 닦고 또 닦고 물티슈 한 통이 하루에 다 닳았어요. 수염이 자랄 틈도 없이 빠져버리고 머리카락도 샤워 후 배수구에 수북히 쌓이더라고요. 남편이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꺼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뼈마디가 도드라졌고 차갑고 얇아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잘 버티고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입안이 바짝 말라 겨우 그 말을 내뱉었어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동자엔 두려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희미한 생의 의지도 담겨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견뎌냈어요. 입안이 헐어 물도 마시지 못하던 사람이 조금씩 죽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2숟가락.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릅니다. 오늘은 내 숟가락 먹었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반응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수술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앉아서 대화를 할 정도로 나아졌고, 저는 그 모습에 조금이나마 안심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고, 우리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눈 못 뜨게 되면 나 대신 당신이 정리 잘해줘야 해. 그런 말 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에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이 참 가늘고 작아 보였어요.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긴 복도 끝 의자에 홀로 앉은 그 시간. 기다림이라는 건 원래 고통이지만 그날만큼은 분 단위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천천히 흘러갔고 휴대폰 시계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나와달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넘어서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길었고 체력이 생각보다 약해진 상태라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곧 눈을 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날 아침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진 얼굴이 너무도 낯설고 무서웠어요. 결국 의식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중환자실 안내문. 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보호자 이름을 쓰는 종이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온몸에 기계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 산소 포화도, 수액, 혈압 측정기, 삑삑 울리는 기계 소리 사이로 숨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어요. 몸은 말라 있었고 눈꺼풀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은 지금 잘 버티고 있어. 눈 한 번만 떠줘, 제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조차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코끝까지 차올라 결국은 떨어졌어요. 사람만 있어줘. 그거면 돼.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냥 눈 한 번만 떠줘. 그날 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2번,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4시. 저는 그 사이 시간들을 병원 복도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간이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이 멍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면회를 마치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손이 아까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아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큰아들 영수였습니다. 그 옆엔 민수도 서 있었어요. 둘은 벽에 기대어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건 엄마 명의로 들어간 거라며. 그러면 엄마가 먼저 받겠지? 그치. 근데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면 결국 우리한테 올 거 아냐. 그때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 이번에 사업 다시 시작했잖아. 근데 진짜 상황 안 좋아. 그거 너 가게 3번째 아니냐? 이번엔 뭘 한다고 했더라? 푸드트럭이었지. 대출 받아서 했는데 날씨 때문에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 달엔 매출이 바닥이야. 영수는 한숨을 쉬며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나도 지금 죽겠거든. 지난번에 주식 반토막 났고 대출 받은 거 아직도 이자만 내고 있어. 형,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진짜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당연히 나누는 거 아니야? 형이나 나나 다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지. 그 순간 큰 며느리 윤정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그 돈 제대로 안 나누면 우리 집 애들 전학까지 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대출금 이자 매달 빠져나가는 거 감당 안 돼요. 작은 며느리인 은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되면 그걸로 사업 쪽에도 좀 돌려야 하는데 지금 투자자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잖아요. 장례는 크게 치르자고, 체면도 살리고, 조의금도 그만큼 나와. 그게 우리한텐 오히려 기회예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숨도 못 쉬고 벽 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덜덜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식은 땀으로 젖었어요. 그렇지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서로 자기가 갖는 걸로 하자. 형 아파트가 더 커. 그건 서로 나누는 게 맞지 않아? 야, 나도 대출 갚아야 돼 지금. 그래. 뭐 나도 어렵긴 하지. 이후에도 한동안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조의금,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지금도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는데,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 조의금, 유산. 나는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반대편 화장실로 뛰듯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는데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귀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고생이 생각났고 침대에서 신음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지금 이 순간을 기회라고 말하는 아들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겠구나. 그날 밤 모텔로 돌아온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들이 살고 있는 집, 하지만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집은 IMF 때 남편이 공무원 월급을 담보로 하나하나 갚으며 힘들게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혹시나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제 앞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웃으며 말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제 앞으로 명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았고 제가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보태고 대출을 받아서 샀던 것입니다.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아이들, 그 집에서 손주들을 낳고 키우던 그 공간, 이젠 아무런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 사는 남동생을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속 깊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남동생은 서울에서 사업을 오래 해왔고, 그쪽에선 발이 넓은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쪽 인맥도 있었고, 자산 관리도 스스로 철저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아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집, 내가 대신 팔아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해서 직접 움직이기 어려워서 그래. 남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지금 부동산 엄청 올라? 그 집은 더 오를 건데 왜 갑자기 팔려고 해?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자식들이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부터 보험금, 조의금 따지며 다투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털어놨어요. 처음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 남동생은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뭐? 진짜야, 누나. 나도 지난번에 명절 때 조카들 태도 좀 이상하더라. 매형 그렇게 되신 거 듣고도 연락도 없고. 화가 난 듯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누나, 그 집 그냥 내가 알아서 팔게. 그런 애들한테 집 남겨줄 이유 1도 없어. 누나 지금 돈도 급하지? 내가 계약부터 정리까지 전부 맡을게. 일단 중개인부터 알아보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쯤은 남아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매형이 깨어나셔야지. 이런 자식들한테 상속이고 뭐고 갈 필요 없어. 내가 집 제대로 정리해줄게. 문서도 변호사 통해서 깔끔하게 처리해줄 테니까 걱정 마. 제가 서류를 넘기자 그날 바로 전화를 몇 통 돌리더니 그 다음 날엔 벌써 부동산 2군데와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집을 조용히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매각해버렸어요. 누나, 등기 이전까지 다 끝냈어. 주임만 조용히 바뀌는 걸로 처리했으니까 조카들 절대 모를 거야. 남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계좌 내역과 공증 서류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매형 치료비든 뭐든 이 돈으로 해결해. 나중에 돈 필요할 때 대비해서 아파트 하나는 다른데 사서 전세금이나 월세로 받는 것으로 준비할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던 얼음덩어리 하나가 그제서야 살짝 녹는 듯 했어요. 정말 내가 동생 하나는 잘 뒀구나. 제가 웃으며 말했더니 남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나, 나 매형 엄청 존경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매형이 나한테 밥도 사주고 직업 상담도 해주고 나 지금 이만큼 산 것도 매형이랑 누나 덕분이야. 이제 내 차례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잃은 게 다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아들 둘을 잃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남은 인연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병실. 가끔씩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체크했지만 표정은 늘 똑같이 무표정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들들이 살던 아파트 둘 다 팔았어. 당신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 당신 나만 믿어.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신 말고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남편과 살던 광주집. 남편이 낳으면 그 집도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 집 역시 애들에겐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그 집도 우리 부부 둘이서 버텨온 상징이었어요. 처음 광주 내려와서 살던 그 집. 벽지도 손수 바르고 수돗물 새기도 내가 직접 고치고 비가 새면 양동이 받쳐가며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집도 손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원하면 조용한 외곽 전원주택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물론 깨어나서 퇴원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지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나날이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문을 열기 전마다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아침 간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상태 양호하며 병실 이동 준비 중입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눈을 떴구나. 달려가듯 병원으로 향했고 중환자실 문 앞에서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은 말씀도 조금 가능하시고 기력은 약하지만 회복세입니다. 오늘 중으로 1인실로 옮겨드릴 예정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산소 코주를 단 얼굴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여보, 처음으로 들은 목소리는 숨을 밀어내는 듯 약했지만 그 어느 말보다 반가웠습니다. 여보, 드디어 눈 떴구나. 정말 고생했어. 눈물이 터졌고 남편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1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창문이 달린 방, 햇빛이 가만히 들어와 있던 조용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 누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은 오로지 남편 치료에 다 쓰기로. 병원비, 재활치료, 영양식, 산소치료기까지 단 하나도 아끼지 않기로요. 그 마음 하나로 통장을 열었고 간병인도 추가로 붙이고 가장 좋은 영양주사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고 기력이 떨어져 의식이 늦게 돌아왔지만 한 달 안에 퇴원 가능할 겁니다. 퇴원하시면 주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암세포도 잘 제거되었고
더 이상 전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쉬는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 문제는 다시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집 매매가 깔끔히 끝난 지 일주일쯤 된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 호출을 받고 나갔을 때 복도 한쪽 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큰아들 영수, 작은 아들 민수,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넷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정은 다들 굳어 있었고 영수는 이마에 핏대가 선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민수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윤정이와 은정이는 서로를 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복도 한복판에서 영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주변 간호사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저는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뭐가? 얘들이 병원에서 왜 소리를 질러?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민수네 집도 그렇다며! 지금 등기 다 넘어갔다고 연락 왔어! 엄마가 도장 찍은 거 맞지? 그래, 내가 팔았어. 그건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잖아.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네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미쳤어! 그걸 왜 지금 팔아? 영수는 두 발로 병원 바닥을 차듯 걸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위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치료비에 보태려고. 그리고 나랑 너희 아버지 조용히 살려고. 엄마! 우린 이제 어디 살아? 우린 대출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집 없으면 월급 압류 들어온다고! 영수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한 주식, 내가 말렸지.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형은 그렇다 쳐도 나도 지금 사업 중이야. 이번에만 잘 되면 수익 나서 갚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팔아?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 너 그 사업 이번이 세 번째야? 처음엔 카페, 그 다음엔 배달, 이젠 푸드트럭이라며. 사업은 희망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제 말에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직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 윤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집까지 다 팔아버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저희는 살 곳이 없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며느리 은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집이 팔리면 애들 학교도 바꿔야 하고 살 데도 없는데.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겁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여기 와서 따지겠다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애들 학교까지 걱정해줘야 하니? 말 끝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코에 산소관 꽂히고 의식 잃고 누워있는 동안 복도에서 보험금, 조의금 얘기했어. 장례는 크게 치르자고. 그게 우리 가족이었니? 영수는 당황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이 그랬던 거지. 그래, 말이 그랬겠지.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날 너희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너희는 없는 거야.
윤정이 입을 벌리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올려 막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돈도, 형편도, 상황도, 그 어떤 말도 이젠 위로가 안 돼.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 돌아가. 우리 부부는 너희하고 인연 끊기로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마. 자식이란 이름으로 와서 상처 줄 거면 그냥 오지 마. 말이 끝나고 복도엔 찬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내 등 뒤로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단 한 점의 진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1인실로 옮긴 지 이틀째 되는 날, 자식들과의 면회를 결정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도 말이 많지 않던 사람이 이날만큼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아이들 다 들어오게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네 식구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민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눈빛엔 말이 다 담겨 있었어요. 너희 엄마한테 다 들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했다면서. 그 말에 병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 그땐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되는 줄. 말끝을 흐린 민수 옆에서 영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출 받는 것도 애들 때문에 그랬고.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는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제일 속상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사람답게 살아주길 바랐던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제일 마음 아파. 그 말에 두 며느리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그날 그렇게 말한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저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작은 며느리 은정도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버님, 어머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병실 안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 위해서 40년을 공직에서 근무했어. 너희 결혼할 때는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놨고 IMF 때 세 식구 하루 한 끼 먹으며 집 지켰어. 그런데 그 집을 너희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 영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파트를 엄마가 팔고 나서야 겨우 정신 차렸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어요.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이젠 너희 엄마하고 둘이 살 거니까 다시 찾아오지 말 거야.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저는 아주 짧게 입을 열었어요. 늦었어.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병실 안을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난 너희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를 버린 거야.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취급받았거든. 영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자식 노릇할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기회 이미 지나갔어. 넌 기회를 돈으로 계산했지만 나는 마음으로 다 줬다. 이제 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아. 민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인연 끊겠다는 말씀이세요?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네. 어머니랑 나 앞으로 너희 없는 세상에서 살기로 했다. 그 말에 며느리들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도, 은정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 병실 안에는 쿡쿡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광주로 내려가자고 했고 곧바로 광주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날 밤, 두 사람만 있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도 이젠 필요 없어.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광주 집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 바로 매물을 올렸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됐어요. 집을 비우는 날, 가구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마음속에서 과거를 털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울음, 싸움. 그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지우듯 창문을 열고 오래된 커튼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광주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집, 텃밭도 있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드는 곳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진짜 평화구나. 사람 많은 곳, 시끄러운 목소리, 그거 다 필요 없었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아침이면 손수 식사 준비를 하고, 낮에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밤이면 라디오 들으며 졸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주소도 주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약속된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 병원에서 약을 받으러 다녀온 후,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영수, 민수, 그리고 그 뒤로 윤정과 은정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마당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거 다 알아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목소리에 남편은 라디오를 끄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떡할까? 여보, 이젠 우리 둘만의 조용한 집인데.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고 말없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젖혔어요. 그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는 영수, 민수, 그리고 윤정이와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마당 입구에서 말없이 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남편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줄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갈게. 그렇게 말한 남편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걸어갔고 저는 말없이 그 뒤를 따랐어요. 문을 열자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치맛자락을 날렸습니다. 영수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소리가 자갈 위에서 툭 소리를 내며 마치 그들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이미 울음을 삼킨 듯 가슴이 울렁이는 게 들렸어요. 저희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당장 대출이자는 밀리고 애들은 학원비에 그러다 보니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 옆에서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지금 진짜 많이 반성하고 살고 있어요. 월세방에서 셋이서 쪼그려 자고 형수랑 집사람 둘 다 하루 2탕씩 알바 뛰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대가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요. 그 말에 윤정이 얼굴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눈두덩이는 부어 있었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외삼촌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형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앞으로 전세 보증금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책임을 지시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남편이 애들의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나와 함께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엔 자식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구나. 남편은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언제 했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 처남통에서 서울서 전세 매물 좀 알아봐 달랬어. 아이들이 좁은 월세방에 산다니까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왜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한 것도 화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릿하게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난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진 거 같잖아. 그렇게 차갑게 잘라놓고 내가 다시 손 내밀면 당신도 마음 무너질까 봐. 그래서 그냥 처남통에서 조용히 처리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말없이 남편 손을 잡았어요. 부모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그 말에 남편은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미화한다고 사라지진 않더라. 어쩔 수 없더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날 밤 네 사람은 마당에서 무릎을 꿇은 채 1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지만 창문 커튼 너머로 그들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문은 안 열었지만 내 마음은 열었어. 그거면 됐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됐어. 우린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용서했어. 몇 달 전만 해도 복도에서 보험금과 조의금을 따지던 아이들이 이젠 눈물로 무릎을 꿇고 부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늦은 눈물 속에 비로소 진심이 묻어나 있었고 그 진심이 비바람을 맞고도 살아남은 사랑처럼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해가 들기 시작하면 남편은 묵묵히 텃밭으로 나가 작은 풀들을 뽑아요.
예전처럼 힘차진 않지만 한 땀 한 땀 살아가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저는 방 안창문을 닦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세상 어떤 근심도 다 잊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어쩌면 너무 늦게 평화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아내느라 정작 우리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건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들과는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이젠 억지로 용서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다는 걸 저도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맺힌 가족과의 응어리가 있다면 그걸 너무 오래 쥐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은 돌아오는 법이에요. 살다 보면 다투고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덜어내는지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참 고된 일이긴 하지만 행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깝기에 더 큰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서투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로를 향한 진심 하나로 어떤 아픔도 조금씩 치유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가족 때문에 아파하거나 서로 오해로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조금 용기 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땐 혼자서 참지 마세요. 여기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우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